여러분, 지난 일부에서 중국 근대사를 뒤흔든 세 자매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혁명의 아이콘 순원이 자신의 물주인 친구 숭자수의 딸, 그것도 27살이나 어린 칭링을 유혹해 야반도주했던 충격적인 사건까지 다뤘었죠. 언니 아이링이 가난한 영웅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던 남자를 칭링은 자신의 신이자 혁명이라 믿으며 창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웅 숭배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1922년 광저우 사태의 한복판.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순원은 임신한 아내를 미끼로 남겨둔 채 홀로 탈출했고 그녀는 유산하며 다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배신은 순진했던 소녀를 냉혹한 붉은 성녀로 각성시켰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진 혁명의 이상을 사랑했었다.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의 가장 처절한 복수곡. 순원이 죽자 자신만의 행보를 시작한 칭링의 독자적인 정치활동. 일부는 그렇게 한 여인의 서늘한 각성으로 끝이 났죠. 자, 이제 명분이 사라진 대륙에 더 지독한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순원의 빈자리를 노리며 피해 숙청을 시작한 장제스, 그리고 그를 선택한 막내 메이링의 등장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로맨스보다는 정치적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장제스는 메이링과 결혼하기 위해 조강지처를 미련 없이 버렸고 함께 혁명운동을 하며 동지나 다름없는 첩까지 내버렸죠. 메이링과의 결혼을 통해 장제스는 막대한 자금, 중국 및 미국과 연결된 외교 네트워크를 손에 넣었고 메이링은 권력 판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퍼스트레이디가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운명을 바꾼 카이로 회담의 마쿠 설계자이자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퍼스트레이디. 지금부터 권력의 정점에서 동북아의 지도를 새로 그린 메이링의 화원이 열립니다. 중국을 움직인 숭씨 세 자매, 아이링, 칭링, 메이링 그 두 번째 이야기. 2부. 권력과 욕망. 지금 시작합니다. 셋째 딸 메이링의 등장은 시작부터 화려합니다. 세 자매 중 가장 화려한 외모와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녔고 유학파라 사교술과 매너도 세련되었죠. 그런 그녀를 장제스가 눈여겨봅니다. 메이링을 얻기 위해 장제스는 조강지처와 첩들을 단칼에 정리하는 정치적 청소를 감행합니다. 메이링은 조건을 걸죠. 나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모든 초라한 과거를 지우시오. 내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되어줄 테니. 그렇게 1927년 전중국을 뒤흔든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모두가 축하하는 가운데 둘째 칭링만이 결혼을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죠. 그때 결혼식에서 장제스가 메이링에게 건넨 선물은 권총과 실탄 20발이었습니다. 19발은 적에게, 마지막 한 발은 너를 위해. 이 살벌한 선물은 두 사람이 단순한 부부가 아닌 전우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제스를 두고 둘째 칭링은 매섭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당신은 푸른 수염 같은 남자다. 푸른 수염은 호기심 많은 새 아내가 금기된 방에서 전처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며 남편의 정체를 밝혀내는 잔혹한 프랑스 동화 속의 무시무시한 남편입니다. 장제스가 권력을 위해 처첩을 벌이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칭링은 장제스를 왜 그렇게 증오하는 걸까요? 원래 장제스는 순원의 오른팔이었습니다. 1922년 저 광저우 사태 때 순원을 사지에서 구한 1등 공신도 장제스였죠. 그러나 두 사람은 결과 길이 달랐습니다. 순원은 삼민주의, 즉 민족, 민권, 민생을 제창하며 인민이 주인인 근대 민주공화국을 꿈꾼 이상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혁명을 위해서라면 공산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장제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철혈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에게 공산당은 타도의 대상이었고 민주주의는 나약한 이상주의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독재가 우선이었습니다. 1925년 순원 이죽자 후계자 자리를 꿰찬 장제스는 1927년 상하이에서 공산당원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며 순원의 공산당과의 연합 정책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1927년 4월 12일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우파가 공산당을 무차별 학살한 이 상하이 사태를 계기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순원의 아내 칭링은 장제스를 향해 남편의 유지를 더럽힌 배신자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장제스도 칭링을 비난했죠. 정치도 모르는 고집불통에다 혁명의 방해꾼! 결국 두 남자의 이 거대한 사상 전쟁은 칭링과 메이링 두 자매가 평생 서로를 등지게 만든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실주의자인 장녀 아이링이 셋째 동생과 장제스 편을 들고 그쪽에 자금을 대면서 세 자매의 아름다운 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미망인 칭링의 저주, 스승순원의 유언 집행 거부, 혁명가에서 군벌로의 퇴보. 명분을 잃은 장제스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1927년 난징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스스로 총통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군대만으로는 부족했죠. 순원의 후계자라는 정통성, 무너진 경제를 일으킬 막대한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독재자가 아닌 근대 국가의 지도자로 포장해줄 세련된 얼굴이 필요했죠. 그때 지도자의 아내로서 장제스의 얼굴이 되어준 이가 바로 막내 메이링이었습니다. 큰언니 아이링은 자금줄이 되어주었고요. 장제스는 칭링에게 거부당한 정통성을 메이링과의 결혼을 통해 숭씨 가문의 사이가 됨으로써 교묘하게 채운 겁니다. 장제스가 칼을 휘두르고 아이링은 금고를 채우며 메이링은 화려한 사교수를 선보였죠. 메이링은 단순한 안사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제스의 거친 군사 독재를 신생아 운동이라는 도덕적 캠페인으로 포장했고 투박한 군인 장제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서구 열강의 마음을 사려는 외교적 병기를 거듭납니다. 장제스가 대륙의 하드웨어를 장악했다면 메이링은 그 운영체제인 소프트웨어를 설계했습니다. 메이링은 한때 공군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영어에 능통했던 그녀가 미국을 방문해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설득하여 중국에 필요한 전투기와 항공 장비를 도입하고 미국 측의 지원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1936년 시안사변 때는 감금된 남편을 구하려 적진으로 날아가는 담력을 보였습니다. 경계태세 유지. 이상무 계속 순찰. 적 움직임. 수십 개의 샤넬 백을 들고 루스벨트 여사를 놀라게 했던 사치스러움조차 사실은 강대국 미국을 압도하려는 그녀만의 권력 마케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1949년 타이완 이주 후에도 장제스의 곁을 지키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메이링은 2003년 106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전까지 파란만장한 현대 중국사 속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세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중국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링은 돈으로 기반을 닦았고 칭링은 신념으로 대륙을 지켰으며 메이링은 권력으로 세계를 상대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자매 중 한 명은 돈을 사랑했고 다른 한 명은 국가를 사랑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권력을 사랑했다 라고. 그들은 상하이의 한 집에서 나고 자라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꿈을 키웠지만 생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큰언니 아이링은 가문의 부를 완성한 채 일찌감치 역사의 막후로 사라졌고 둘째 칭링은 베이징에서 공화국의 성녀로 추앙받으며 홀로 잠들었으며 막내 메이링은 타이완을 거쳐 뉴욕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2003년 10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를 그리워했으나 이념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끝내 단 한 번도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지 못한 자매들.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치파오는 대륙의 피로 물들었고 그들이 나누었던 밀담은 현대 동북아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두 가지 사이의 끊임없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지독한 사랑이거나 혹은 지독한 생존이거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세 자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의 책장이었습니다.